당신 가족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국정원 조사관이 제게 한 말입니다. 북한 기록상 저희 가족은 모두 사망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한 장의 초상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공장 작업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걸려 있어야 할 두 분의 초상화 중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동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초상화가 없어졌다는 건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이부가 출동했고 공장은 봉쇄되었고 저는 순식간에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처럼 말이죠. 전원 작업 중단. 지금 당장 손에 든 것 내려놓고 제자리에 서. 확성기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에 공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제히 작업을 멈췄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보이부 사상검열대장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가 분실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반당반영명 분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반당반영명 분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 그 말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죽음은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아무도 이 공장을 나갈 수 없다. 가방, 작업복 주머니, 심지어 양말속까지 전부 검사할 것이다. 보위부원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 작업대마다 배치되었고 노동자들의 소지품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쏟아내고 주머니를 뒤집고 심지어 도시락통까지 열어보았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결백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받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너 이름이 뭐야? 제 앞에 선 보위부원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저를 이미 범인으로 단정한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어제 퇴근할 때 뭐 했어? 평소처럼 작업장 정리하고 집에 갔습니다. 초상화 쪽 가까이 간 적 있나? 아닙니다. 제 작업대는 저 뒤쪽입니다. 보위부원은 대답도 없이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것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도시락통, 수첩, 볼펜, 낡은 수건. 평범한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제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냥 작업 일지를 적던 수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은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작업 일지입니다. 매일 생산량을 기록하는. 가만 있어, 여기 이상한 표시가 있는데? 제가 날짜를 표시하려고 그어놓은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마치 암호처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누구한테 신호 보내려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날짜 구분하려고. 닥쳐. 보위부에서 다시 조사한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의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동무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심받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요. 공장 봉쇄는 그날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집에 갈 수 없었고 화장실조차 보위부원의 감시하에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번 의심받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음날 새벽 5시 저희 집 문을 누군가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보위부다. 문 열어.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가 새벽에 집을 찾아온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끌려간다는 것. 문을 열자마자 보위부원 4명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벽에 등을 붙였고 9살 난 제 동생은 이불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가족 맞나?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 집을 수색한다. 모두 거기 앉아 있어. 보위부원들은 우리 집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어 옷가지를 쏟아내고 이불을 들춰내고 심지어 부엌 항아리까지 뒤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찾을 것이 없어도 상관없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야? 한 보이부원이 제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입니다. 여기 배가 고프다고 적혀 있는데? 공화국에서 먹을 것 주는데 왜 배가 고파? 2000년대 초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일기에 적는 것조차 반동적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 쓴 겁니다. 철없이. 철없이? 단가 수령님을 원망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이부원은 일기장을 가방에 넣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집안 교양을 어떻게 시킨 거요? 자식이 이 모양인데?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탁치시오. 초상화를 잃어버리는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초상화를 잃어버린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부는 이미 범인을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김철수, 너와 내 어머니는 보이부로 동행한다. 준비해. 어머니는 왜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혁명 가정이라면 자식이 반동 행위를 할 리 없소. 어머니가 사상이 불순해서 자식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소? 북한의 연좌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멸한다는 그 무서운 제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제 가족 전체가 벌써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아 어디가? 괜찮아, 금방 올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보이부 차에 타기 전 저는 우리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초라하지만 따뜻했던 우리 집.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살았던 그곳.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집이 걸렸구나. 우리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보이부 조사실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법은 없다는 것을. 의심받는 순간 당신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조차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부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서 저는 같은 질문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초상화를 어디에 숨겼나? 누구와 공모했나? 반동 단체와 연결되어 있나?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이 이어졌고 조금이라도 졸면 고함을 질렀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문을 받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반동질을 했소. 집안 교양을 어떻게 한 거요? 제발 우리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만 벌해주세요. 탁치시오. 썩은 나무는 뿌리부터 뽑아야 하는 법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보이부는 진실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건의 책임자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저희 가족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저는 집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집안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웃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주쳐도 인사를 안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동생과 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마을에서 격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직장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당분간 출근하지 마시오. 사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장장 동무, 저는 정말 나도 안다고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요. 어쩔 수 없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배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북한에서 배급 없이 산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사이에 확 늙어 보였고 동생은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인데. 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구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간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체제의 의심조차 품지 않으셨던 어머니께서 탈북 말씀이십니까? 그래,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너도 나도 내 동생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땅에서 살았다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자식들이 죽는 걸 볼 수는 없구나.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국경 경비가 약한 지점, 브로커들과 접촉하는 방법. 모든 것이 위험했습니다. 탈북 준비를 하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중국 돈을 조금씩 모았고 국경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떠납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죽을 각오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2022년 2월 10일 우리 가족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탈출하기엔 너무 밝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웃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밤 10시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중국 돈 조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국경까지는 걸어서 5시간 거리였습니다. 택시나 버스는 탈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가 너무 많았고 신분증 검사가 철저했습니다. 한밤중에 산길을 걸었습니다. 동생은 계속 다리 아파라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우리는 국경 근처 야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해줄 안내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안내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 오면 어떡해?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안내인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뢰밭 위치도, 초소 위치도, 순찰 시간도 모르는 상태로 강을 건너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보이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만 들으세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였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검은 물이 보이는 곳은 얼음이 얇다는 뜻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하지만 저기까지 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해요. 제가 앞서갈 테니 정확히 제 발자국만 밟으세요. 다른 데 밟으면 얼음이 깨집니다. 안내인이 먼저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얼음은 계속 삐걱거렸고 어떤 곳은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불이다. 저기.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북한 쪽 강둑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찰병이었습니다. 엎드리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영하 20도의 얼음 위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무서워.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라도 나면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켰다, 이제 끝이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순찰병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0분을 더 엎드려 있었습니다. 순찰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제 갑니다, 빨리. 우리는 다시 일어나 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3m. 드디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동생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했어도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안내인은 우리를 허름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처럼 탈북한 사람들 6명이 더 숨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9명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틀만 있으세요.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안내인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공간에 갇혔습니다.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어머니가 물었을 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요즘 단속을 심하게 해요. 탈북자 잡으면 북한으로 바로 송환시키는데 지금은 위험해서 못 움직입니다. 송환 그 말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탈북했다가 붙잡혀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거기선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을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방 안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언어였습니다.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소리가 나면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주인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공안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다들 숨어요. 우리는 집 뒤편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창고 안 쌀가마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동생은 무서워서 계속 떨었고 저는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 탈북자 숨어 있다는 제보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엔 가족밖에 없습니다. 집 안 수색할 거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방문 여는 소리, 물건 뒤지는 소리. 창고 문이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 동지, 우리 집은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인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 같기도 하고 1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공안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시간을 더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올까봐.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2달이 지났을 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돈은 바닥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주는 은신 비용, 먹을 것 사는 비용. 모든 것에 돈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돈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말했을 때 집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당신들을 숨겨주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안 됩니다. 내일까지 나가세요.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중국어도 못하고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는 탈북자. 길거리에 나가는 순간 신고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의논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그게 가능하겠니? 여기 있어봐야 잡힐 뿐입니다. 한국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준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같은 언어를 쓰고 탈북자를 보호해준다는 나라.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다음 날 우리는 다른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한국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1인당 500만 원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가야 해요. 우리에게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한국 도착한 후에 갚아도 됩니다. 한국 가면 정부에서 정착금 준다고 하던데 그거로 갚으면 돼요. 빚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려다 주세요. 우리의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버스로 사흘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위조 신분증을 들고 버스에 탔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중국 신분증이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공안이 손을 내밀 때마다 저는 들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만든 신분증은 정교했습니다. 우리는 5번의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우리를 한 허름한 여관에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기다리세요.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길을 준비할게요.
일주일이 열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갇혔습니다. 좁은 방에서 숨죽이며.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탈북자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태국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또다시 떠났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탈북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15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목적으로 한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찰이다. 다들 뛰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태국 경찰이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달렸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뛰었고 어머니는 뒤따라오셨습니다. 숲속으로 그냥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아, 엄마는? 괜찮아, 금방 찾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잡힌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는 숲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고 무섭고 배고팠습니다. 동생은 계속 울었고 저는 동생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누군가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브로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다리를 다쳐서 늦었구나.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찾아 밤새 걸어오신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태국의 한 성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려면 여기서 며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면 경찰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열흘, 보름.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차를 준비했어요. 밤 11시 우리는 승합차에 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12명이 좁은 차 안에 빽빽이 들어찬 채로 2시간을 달렸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뒷길로만 다녔습니다. 차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우리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큰 태극기가 걸려있는 건물 앞에서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수없이 죽을 뻔했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빌딩과 자동차 그리고 사람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국에 왔다는 것을. 국정원 조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에서 왔는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조사와는 달랐으니까요. 조사관은 친절했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사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북한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당신 가족은 탈북 직후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제 북한에서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신호등 건너는 법, ATM 사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북한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점원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편하게 고르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건을 살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점원이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랬습니다. 아저씨 먼저 타세요. 한 아주머니가 문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북한에서 누가 친절하게 대하면 그건 감시를 의미했으니까요. 괜찮아요. 먼저 타세요. 아주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친절은 정말 그냥 친절이라는 것을. 석 달의 하나원 생활이 끝나고 저희는 정부에서 마련해준 집을 받았습니다. 작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엔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식당은 불을 밝히고 있었고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선 밤에도 나가도 되는구나. 북한에서는 밤 10시 이후엔 통행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취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제 경력도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연장에 섰을 때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초상화 한 장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유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제 삶의 주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죠. 지금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온 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때때로 북한에 남아있을 동생들과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얻었습니다. 부디 소중한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